안녕하십니까.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 미국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워특주민 시간입니다. 유명 방송 진행자였고 베스트셀러 작가, 부동산 재벌이기도 했으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었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던 데다 측근들에 대한 잇따른 수사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본격적인 행보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야당 공화당이 꼽는 최우선 차기 주자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미국 정치권 관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와 그 의미, 오늘도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비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먼저 이정민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이제 보통은 퇴임 대통령들은 굉장히 강연하고 개인적인 일정을 많이 갖습니다. 정치 행보라고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4년만 하고 대통령을 재선을 못하고 지금 나가서 그런지 굉장히 대통령직에 미련이 많죠. 그래서 엄청난 행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9.11 20주년, 지난주였죠. 9.11 20주년 때 다른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들은 다 9.11 2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다 이제 그 기념식에서 이제 희생자들 애도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하게 권투 해설을 갔어요. 그런 행보부터 시작해서 권투 해설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다른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을 험담하기에 아주 바빴죠.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자신의 어떤 우월성,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업적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정된 행보들도 지금 쭉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정치 집회를 계속 가져요. 그래서 다음 달 이번 달 25일에 조지아주, 다음 달에는 아이오와에서 정치 집회를 갔는데 이 조지아주, 아이오와주는 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합주입니다. 굉장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역이죠. 이런 주들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라는 거는 이런 스윙 스테이트의 향방에 따라서 정치 결과가 결정난다고들 하니까요. 이런 경합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 집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이제 한다라는 그 미국 정가의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내가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 행보를 물리적으로 벌이는 것과 동시에 계속 이제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그리고 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최근에 아프간 철군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렸잖아요. 굴욕적인 철군이었다고 불리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정치적인 좀 위기를 겪는데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 예전에 1월에 북에 난입했던 그런 군중 시위에 대해서도 좀 지지하는 멘트를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내보이고 있는 굉장히 좀 드러나는 활동들, 전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화당 안팎으로 상대로 벌였던 그 혼란스러운 행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행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전설적인 기자죠. 워터게이트를 폭로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페럴이라는 새 책을 썼습니다. 그 폭로 내용에 보면 이제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펜스를 압박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만약 인정할 경우에는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이제 적대 관계에 들어서겠다. 이런 언급이죠. 그러니까 펜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즉답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댄 퀘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황이 이런데 당신이 나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퀘일 그 부통령이 단호하게 선거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헌법에서 없다. 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부통령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댄 퀘일이. 그런데 그 댄 퀘일 부통령이 이제 미국을 구했다. 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의 당시 행보도 책에 좀 실렸는데요. 밀리 합참의장이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1월 의회 난동 그 직후에 중국 군부와 통화한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그 내용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 군부에게 미국은 핵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만약 전쟁을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뭐 중국과 미국은 뭐 거의 군사적으로는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국의 그것도 군의 순회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두 번째 통화는 의회 폭동 사태 이후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직접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막아달라 이렇게 경고한 이후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그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이거는 반역 행위다.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군사법정에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근데 이 그 군 통수권자 허락 없이 중국과 연락을 했다. 이거 해석이 반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밀리 합참의장이 뭐 얘기하는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정상적 환경이면 당연히 이제 적국 순회 전국 군부하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협의 없이 그러니까 대화를 했으니까 반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밀리 합참의장의 변명은 뭐냐면 트럼프 이 의회 난동 당시의 상황은 정상적인 국가 수반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은 그러니까 그 트럼프라는 어떤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 행동이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작년에 트럼프 탄핵 당시에 반 트럼프 양심 선언을 했던 빈드만 중령이라고 있거든요. 빈드만 중령은 이 사태를 듣고 나서 아니다. 합참의장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한다지만 적 군부에 순회하고 그런 통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단순히 공화당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 합참의장의 이 행동 자체는 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 합참의장한테 너 쫙, 그러니까 너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까발렸던 그 비하인드 저서들을 보면 트럼프야말로 너짭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것은 공화당에서 밀리 합참의장을 파이어해라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케이블 중에서 CNN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폭스 뉴스죠. 폭스 뉴스에서는 밀리는 배신자, 그것도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을 합참의장으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밀리를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밀리를 2018년에 합참의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 상식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계속 합참의장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군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임명했던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이제 레이 FBI 국장을 유임을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준했었던 합참의장을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바이든 즉 민주당에서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진영도 그렇고 공화당 그리고 폭스뉴스의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은 바이든이 밀리를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얘가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상황을 밀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리가 일단 반역자라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공화당에서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를 깔고 있지만 바이든이 얘를 자르지 않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어떤 더티 시크리트, 즉 더러운 비밀을 밀리 합참의장이 알고 있는데 바이든이 얘를 파이어하는 순간 그 더러운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밀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밀리 합참의장을 가지고 사실 밀리라는 어떤 인물을 사용을 해서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바이든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밀리는 반역자야. 그런데 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도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자르겠지. 왜냐하면 반역자니까. 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정민 특파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주류를 반영하는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흐름 같은 것은 없나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공화당에 아주 유력한 다음 차기 대선 후보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달리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화당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지지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일견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지난 1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월에 그 대선 결과에 반발하면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를 침입해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또 기소가 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자신들의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 집회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잘하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집회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고 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어떤 반발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선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회를 침입해서 폭도라고 소위 지칭되었던 그 침입한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것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 있을 국회 대통령 선거보다 더 빨리 있을 국회의원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 트럼프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오는 것이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또 대선에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또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마땅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 좀 공화당 내의 주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명시적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계속 공화당의 어떤 주류는 아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지금도 쭉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공화당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는 별로 사실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도 없고 다음 대선이 닥쳤을 때 바이든 대통령 이후를 생각했을 때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다지 또 맞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놔두고 있는 거죠. 이정민 특파원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대중이 지지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크겠죠? 대중이 지지한다기보다는 열성 지지층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임기 내내 35에서 40%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아무런 설화가 벌어지든지 사건이 생기든지 지지율 변동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핵심 지지층 중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이 강한 반면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서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 그룹이나 양 정당에 관계없는 그 그룹에서는 또 그만큼 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이유는 CNN 조사에서 보니까 공화당의 지지자의 65%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지난 대선이 부정이었다고 믿는 것이
공화당의 어떤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도 그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한 3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2020년의 대선이 여전히 그러니까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넘어설 수 있는 공화당의 어떤 후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지지자 규모가 이렇게 공화당 내에서는 큰 상황에서는 그럼 공화당에서 누군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제 그러니까 이 큰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2024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2024년도에 그 후보로 나오는 것이 거의 90% 확정적이지 않냐라는 전망이 그 우세한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측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미국은 이제 조금만 지방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지방선거에서 보면 계속 트럼프 자신이 후보를 지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명을 하고 있고 이걸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큰 이제 그 선거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7대3 비율로 트럼프가 인정한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있는데 이게 민주당한테 꼭 나쁜 거냐? 나쁘지만은 또 않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요. 원래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실수를 많이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8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실각할 위기가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트럼프가 선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철군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막 나서기 시작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각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이름을 자꾸 거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대1로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가 이겼거든요. 여기에서 보듯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공화당 내에서는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고 저 거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꼭 민주당에 나쁘게만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진영의 표결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적지 않게 남아 있어요. 미국 정치 일정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차기 주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변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중간 선거는 미국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임기 중간에 대통령의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상원과 하원을 다 이제 선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하진 않아요. 이제 일부에 대해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바꾸는 셈인데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바꾸죠. 근데 그 선거가 이제 내년 11월이에요. 내년 11월이면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는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안주식 특파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주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알박기를 하고 있는 행태가 이미 중간 선거를 노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는 미국 상원에 나이가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80이 넘은 의원이 6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원 의원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은퇴를 선언하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가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이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같은 경우에 트럼프와 뭐 하루에 3번씩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조차 그리고 메카시 스스로도 본인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간 선거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고 이거를 공화당 내부에서는 서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본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를 이용을 하고 트럼프는 내가 가능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꽂은 의원들이 당선이 돼야지 중간선거에서 얘들이 나를 그 이후에 대선 가도에서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서로 그런 물밑 계산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답에 따라서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굉장히 한 몸인 것처럼 당분간은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어떤 헛발질을 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굉장히 큰 헛발질이 공개될지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이제 돌풀이가 생길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스스로도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로서의 트럼프는 1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두 개의 풀뿌리 운동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티파티 운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운동 공통점이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 그리고 저항 이 목소리에는 이제 한 목소리를 냈던 거죠. 이 중에 이 중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는 이제 민주당 좌파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좌파 그룹으로 흡수가 됐고 티파티가 바로 이제 트럼프라는 이제 그 정치 인물을 낳은 뿌리죠. 근데 이 제도 개혁의 어떤 이제 그 제도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어떤 운동이었는데 이 두 운동 모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제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파퓰리즘의 부흥 그리고 제도권 바깥의 어떤 이제 운동으로 계속 남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그러면 대통령이 됐지 않냐라고 누가 이야기하지만 그 트럼프 공화당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공화당과 전혀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이라는 제도가 트럼프라는 인물이 장악하면서 공화당은 무너졌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공화당은 민주주의 제도에 기반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당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레드라인에 조금 다가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됩니다. 결국에 이 제도권 내의 정치 개혁이라는 게 실패하면서 나타난 어떤 이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와 티파티의 어떤 이제 그 미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굴러갔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저는 관건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 자본 법안이라든지 빈부격차를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개혁 정책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성공한다면 이런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다시 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그 원심력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사라진 어떤 측면에서는 공포스럽지만 반민주주의 속성을 좀 가지게 되는 정치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정당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굉장히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조를 설정하고 그런 기조를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규합을 하고 또 대중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은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인물과 당의 전체적인 방향도 다르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 당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화당의 어떤 이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뭐 민주당도 물론 뭐 뚜렷하게 뭐 어떤 도드라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좀 점점 이런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크게 이렇게 눈에 너무 부각되고 당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 명분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서 점점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더 나아간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러모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 그리고 공화당의 방향이 향후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좀 주목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미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늘 마가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부자로 만들어서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작 트럼프는 4년 동안에 그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별로 정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간 거는 김정은 만나고 외부에서 그때 막 인기 올라가고, 지금 다시금 이제 잊혀졌던 트럼프가 또 이렇게 막 인기가 올라오면서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어떤 실패가 노정된 거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막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몸값이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마가를 외쳤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외 정책에서의 어떤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모습, 연출을 했을 때 인기가 올라가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형상인데, 이거를 미국 국민들은, 특히 이제 표를 행사하는 대중들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표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은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하면은 정말 뭐 80대까지 한 번 해서 미국 상원은 재선만 성공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8선, 9선 바이든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정치를 업으로 하는 그 상원에서 바이든처럼 상원 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듯이,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이 우리가 삼권 분립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결국에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게 굴러가게 만든 적을 하나 꼽아라. 오적은 아니더라도 주적을 하나 꼽아라라고 하면은 미치 매코넬일 거예요. 미치 매코넬이 그동안 트럼프 앞에서 어떨 때는 반대하는 척하고 어떨 때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그 수많은 공화당 의원을 규합해서 마치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정당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거물의 힘이거든요.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에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리고 뭐 겉으로는 뚱하고 두꺼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트럼프 지지 안 해라고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줬던 그 미치 매코넬이 상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트럼프는 쟤는 그래도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할 거고, 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돼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오면은 다시금 상원은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런 지점들을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변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다만 오늘 정치 현실을 불러낸 건 어제의 결정이고, 여기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이른바 탁월한 촉을 발휘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만의 업적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미국 정치 전반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워특 주민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